예, 이제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준비한 거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상가주택이란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법 개조 건축물, 위반 건축물을 매매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주택이란 사실은 그냥 상가 플러스 주택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1층은 이렇게 뭐 편의점 있고 혹은 고깃집 있고 뭐 그냥 뭐라 뭡니까 그냥 조그만 가게들이 있고 2, 3층 이상에서는 이제 주택이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그거를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상가라 하면 과거에는 점포의 개념이었습니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근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종 근생, 2종 근생. 근데 사실은 1종하고 2종은, 1종은 좀 더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제 조용한 시설을 얘기한 거고요. 2종은 좀 그보다는 좀 시끄러운 그런 거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요것도 1종하고 2종을 나누는 것도 최근에는 거의 희박해졌습니다. 이것도 잊으셔도 되고 그냥 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생은 음식점, 사무소, 소매점 등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서 이게 근린이죠. 그 인접한 곳에서 주민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지정한 용도다. 이게 그냥 상가주택인데,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문자로 받고 아마 이 질의하신 분은 상가주택이라는 것보다는 근생주택을 의미했을 것 같아요. 이 근생주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근린생활시설, 근생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건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층도 그렇고 2층도 근린생활일 수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신고 해가지고 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된 것을 주택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다가구 취득세가 중과세 되잖아요. 뭐 8%, 12% 이렇게 중과세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왜 그걸 근린생활로 짓겠어요? 근린생활시설로 지면 주택이랑 달라지는 게 주차장,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는 경우는 몇 제곱미터 이상에는 한 대 이상의 그 주차 용지를 꼭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주차장법상에 필요한 그 갖춰야 된 주차장 대수하고 그 건축 면적의 차이가 그러니까 비율이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주차 대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주택으로 바꾸려면 주차장 용지부터 확보해야 돼요. 근데 시내 같은 데 그걸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근린생활 시설로 짓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정화조 용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린생활 시설이냐 주택이냐에 따라서 그 바닥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정화조 용량을 규정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이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근린생활 시설하고 주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 데서 더 나아가서 담보대출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근린생활 시설을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2억 5천에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5천만 원의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충분히 뭐 80% 매매 대금의 80%의 그 저기 전세가 나가는 게 일반적일 때도 많았으니까 그러면 자 이제 세입자는 2억 5천짜리 전세를 들어가면서 아 나는 80% 전세자금 대출이 되니까 2억은 대출받고 내 돈 5천만 원만 있으면 저 2억 5천짜리의 집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으러 딱 갔더니 당신 집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됩니다. 이유는 당신이 들어가려는 그 집이 주택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억을 대출받아서 2억 5천짜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2억을 대출을 딴 데서 받아야겠죠.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율하고
다른 그냥 그 담보대출 다른 거의 이자하고는 이자율 자체가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경우에 만약에 3억짜리 주택을 사서 2억 5천원의 전세를 3억짜리 근생주택을 사서 2억 5천에 전세를 주려고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해서 3억짜리 근생주택을 사면은 전세를 주려면 한 2억쯤 줘야 싼 맛에 다른 사람들이 2억에 전세를 들어옵니다. 그런 게 차이가 있고요. 전세 보증보험도 안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불법 개조 건축물 매매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불법 개조 건축물이라는 것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모든 신증 개제이, 그래서 신축, 증축, 개조, 재축, 이축 이런 것들은 모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련 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허가에 따라서 그거를 실행해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했다 그러면 다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위반 건축물 표시는 건축물 대장의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 건축물 대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어느 크기인지 그거를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위반 건축물 표시가 있는 위반 건축물을 매매를 했어요. 그 계약서에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여야 합니다. 언급하지 않을 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뭐 이게 나중에 뭐 적정한 경우에는 타협이 되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그 소송으로도 가고 더 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취소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매매계약 취소가 되면 그것도 개인 간에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소송에 의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어쨌든 특이하게 언급하고 그 이행 강제금이나 부과했었던 그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개사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위반 건축물 표시가 없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가볍게 제가 이렇게 초보 입문자들을 위한 설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넘어가고요. 또 제가 아는 한도도 거의 뭐 한정적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매도인 책임이냐, 매수인 책임이냐, 혹은 중개인 책임이냐, 혹은 모두 다의 책임이냐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느 집을 사러 갔는데 그 집에 그 슬래트로 이렇게 늘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누가 봐도 그 증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매도인이나 중개인이 설명을 안 해줬다. 그러니까 매수인 책임은 없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게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네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가 언급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반 건축물 표시가 없는 거를 거래를 했을 때는 어쨌든 다 조심해야 되고 하나만 언급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일단 건축물 대장이나 건축물 도면은 소유자만 갖고 있거나 소유자만 관할구청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니까 그거 요구해서 현황이랑 대조해 보자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걸 해서 소송의 가능성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